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범일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백범일지를 직접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저희가 백범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범일지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보면 도진순 선생님이 주해를 하신 그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셨던 원본은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이 책을 둘째 아들이신 김신 선생님이 이걸 출판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작권의 그런 틀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장점이지만 이것을 좀 가감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다는 것이 또 좀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원본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이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 영인본이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 출간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단군기원 4280년 11월 15일 개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천절날 내가 이 출간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947년 음력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2021년 이렇게 해서 서기를 쓰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1947년 이때만 해도 단기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김구 선생님께서 개천절이라는 이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백범일지를 쓰실 때 내가 왜 이 책을 썼느냐라고 하면 유서 대신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과 하권, 상편, 하편 두 편으로 쓰는데 상편의 경우는 두 아들, 이때 두 아들은 12살과 8살인 김인, 김신 두 아들에게 이 아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독립운동하면서 다니느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커서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하시면서 쓰셨기 때문에 주로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성장 과정, 개인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편은 언제 쓰셨냐면 1929년 김구 선생님이 54세 때 쓰셨어요. 1929년이면 언제냐 하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상해에서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에 계실 때 쓰신 것이 바로 상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편은 또 언제 쓰셨냐 하면 나중에 미주 동포들에게 나의 활동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임시정부 활동 위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42년 67세 때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은 또 어디서 쓰셨냐? 1942년이면 뭐죠? 윤봉길 의거가 있고 나서 이제 임정이 상해를 떠나서 이제 피난살이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해방이 되기 마지막 청사였던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에서 쓰신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편에 보면 이 책에 보면 경순왕부터 나와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그 영인본에 보면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김자점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자점은 조선시대 중반기에 인조반정의 공신이었거든요. 나중에 효종 때 영모를 꾸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자점의 후손으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집안들이 황해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는 너무 없는 살림에 임신까지 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죽기를 바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언제냐? 1876년
7월 11일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기념관에 가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이제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산모도 위험하고 자녀도 위험하게 되니까 집안 어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다 그러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 보고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소 울음소리를 내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소 울음소리를 냈더니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 태어나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갔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아주 효자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개구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구장이었냐면 물감을 가지고 가서 풀어서 빨간 물감과 파란 물감을 개울에 뿌려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색깔이 섞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그렇게 바라다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이 다들 또 저 창수가 또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해서 엄청 혼이 많이 나기도 했고요. 또 엿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헌수저 산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새 수저를 일부러 분질러 가지고 엿을 바꿔 먹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놨던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돈을 이렇게 메고 가면서 떡을 사 먹으려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개구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았는데 그 당시엔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나무 꼬챙이로 이렇게 천연두가 뽕뽕뽕 나면 그걸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곰보처럼,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인물이 옛날에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곰보 자국이 많이 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삼각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백범일지를 읽다 보면 김구 선생님의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 110년 전에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삼각혼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동네에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큰 집안의 문제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집안에 서로 돌아가면서 혼인신고를 해주는, 자녀들을 혼인신고를 해주는 그런 게 삼각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뭐예요? 김자점의 후손으로 사실은 양반처럼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살면서 이 당시에는 양반의 그 위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양반이 지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어린 양반이 지나가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도 성정이 그런 걸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참다가 술만 드셨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 양반, 유명한 양반집인 뭐 강씨 집안이라든지 그 양반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술을 먹고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패고 나면 감옥에 갇혔던 경우도 아주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그런 경찰서,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에 그 수사관들에게 그 뇌물 같은 걸 줘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좀 잘 풀어준다든지 그 감옥 생활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개방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을 만큼 이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이 당시의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김구 선생님의 가계도가 되겠는데요. 아버지인 김순영,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가 독립운동가 이야기할 때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광락원 여사, 그 둘 사이에 김구, 오로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딸도 없고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김구 선생 오직 외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나중에 최준래 여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첫째 딸을 낳는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찬바람을 쐬어가지고 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화경이도 7살, 8살 됐을 때 또 죽어요. 그러면서 화경이가 나중에 죽으면서 아버지 감옥에 계시는데 내가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상심하시니까 제 죽음을 알리지 마세요 라고 7살짜리가 얘기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째 딸도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도 또 어린 시절에 또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도 다 죽고 네 번째 자식이 바로 김인, 그리고 다섯 번째 김신 해서 두 아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은 1887년 12살이 되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이렇게 갈구하던 사람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산고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곽밥이라 그래가지고 곽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곽밥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을 싸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그 공부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새벽 일찍 가서 선생님이 일어나기 전 시간에 미리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암기해서 항상 그 반에서 1등으로 암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주에서 향시라 그래서 그 지방에서 치는 시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집안의 어른이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갓을 쓰고 그 잔치에 갔다가 양반이 아닌데 갓을 썼다라 그래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게 돼요, 양반에게. 그걸 보고 어찌하여 우리 집안은 그 갓 하나도 쓰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과거에 급제를 해서 진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92년에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 중요하다는 과거 시험장에 가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과거 시험장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돗대기 시장과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시험을 대신 쳐준다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내는 사람에게 70이 가까이 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과거에 항상 떨어주니 제발 붙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 김구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시험을 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시험을 치겠다. 나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의 한이 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을 풀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시험은 그다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과거에 낙방을 하게 되죠. 그 과거 시험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용문서, 즉 토지대장이나 소장을 쓰거나 뭐 충문을 쓰거나 하는 이러한 공부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러면 풍수질이나 관상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상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상 공부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내 관상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관상 공부를 실컷 해가지고 과연 나의 관상은 어떤가 하고 다 뜯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얼굴에 항상 내 얼굴은 흉상이고 빈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안 좋은 일, 그 다음에 평생 가난할 운명이다라고 관상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데 그 실망을 하는데 이 책에 무슨 책이냐면 바로 마의상서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상호, 불려, 신호. 신호, 불려, 심호. 뭐냐면 상 좋은 것은, 얼굴 좋은 것은 신호, 몸 좋은 것과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몸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얼굴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관상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나는 비록 내 관상에 얼굴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몸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음 공부하는 데에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풍수나 관상 공부 외에도 각종 병서, 병법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 병서에는
장수가 될 재질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 병설을 읽으면서 자신을 좀 갈고 닦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장수가 될 사람은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병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한다.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섬을 호랑이와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병법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장수가 될 재질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바로 김구 선생님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이제 18살 됐을 때죠. 동학사상이 많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동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동학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동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고 찾아갔더니 젊은 양반이 있었는데 이 김구 선생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만남을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존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존대를 하십니까? 저는 상놈이고 당신은 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빈부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학이 그렇잖아요. 남녀노소 차별 두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 말만 들어도 별세계에 온 것과 같다고 느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구 선생님도,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양반을 두드려 팬다든지, 김구 선생님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상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든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너무 심하고 모멸감 같은 게 많았기 때문인데, 이 동학이라는 곳에 오니까 다 차별이라는 게 없다라고, 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니까 그게 가슴에 팍 꽂히면서 이 동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동학은 뭐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문구예요. 천주님만 알고 천주님을 부르면 이 세상이 조화롭게 되고 영세불망 만사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불망,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학은 또 뭐를 외치죠? 척외 척양. 그래서 일본 외도 물리치고 양 서양도 배척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지키면서 우리 국토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동학이 되겠습니다. 동학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리더가 되는 사람을 접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살인데 이 김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된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조금 이상하게 난 거야.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신기한 그런 기행들을 했다라더라 라는 소문들도 퍼지고, 기골도 장대하고 용감하고 이러니까 김구 선생님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황해도 지역에는 포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산포수라 그래가지고 동물을 잡는 그 포수가 많았는데, 포수는 뭐를 가지고 동물을 잡죠? 네, 총을 가지고 잡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무장을 한 동학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김구 선생님 밑으로 무장한 동학민이 7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대 최재우 선생의 그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되신 최시영 선생을 직접 아련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김구 선생님을 먹어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접주가 아니라 뭐예요? 직접 교주를 만나서 교주가 너를 인정해준 그런 접주기 때문에 이 김구 선생님이 향해도 애기 접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명성이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마찬가지였지만, 이 동학이라는 것은 지금 봤듯이 상민들, 양반의 그런 차별의 부당함을 체감을 했던 사람들이 동학을 많이 했고요. 양반들의 경우는 의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해도 지역의 의병 중에서 대표적인 리더가 누구였냐면 안태훈이라는 진사분이 의병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로는 적이지만
김창수에 대해서 소문에 의하니까 아주 괜찮은 젊은이가 있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희 동학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조만간에 동학을 치러 갈 건데 너의 그 재능이 아까우니 너가 힘들 때는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밀약을 맺냐 하면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치지 않는다. 서로 안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불행에 빠지면 서로 돕는다라는 밀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과 의병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둘 다 인재를 알아보고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군이 다 패하게 되면서 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편지 왔던 안태훈 지사를 찾아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은 찾아가길 처음에는 꺼려해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 보니 이분이 김구 선생님을 아주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스승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주는데 이 안태훈 진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안중근 선생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태훈 진사의 이 백범 일지에 보면 안중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안태훈 진사를 찾아갔더니 그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중근이는 항상 머리띠를 두르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백발백중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인연으로 이 안태훈 진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태훈 진사로부터 입은 많은 은혜 중에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스승 고능선 선생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항상 그 공부에 대한 갈증 그리고 배움에 대한 기쁨 이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고능선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고능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앙 김평묵 성제 유준교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 김평묵과 유준교는 또 누구의 제자냐? 화서 이항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화서학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그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하면서 화서학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냐면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행동하는 양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맥입니다. 의암 유인석 선생과의 동문이에요. 이 정도로 이 당시에 애국 운동을 하는 그런 계보에 있는 분이 바로 고능선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스승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상놈으로서 차별을 받고 자란 이야기라든지 과거 시험에 떨어진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상 공부를 했더니 내 상이 너무 흉하고 빈하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용기를 내서 동학을 했는데 또 패배했다든지 그래서 내 인생은 계속 안 풀리고 패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슬픈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네의 고통은 알겠다. 그렇지만 자네가 처음에 세웠던 그 뜻, 그 고귀한 뜻이 지금은 비록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초심과 똑같이 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행하기에 힘쓰라. 뭐라도 지금 울고 낙심하지 말고 행해라 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은 뭘 강조하냐면 의리를 강조해요. 요새 의리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의리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의리에서 벗어나면 그 재능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재앙이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재주, 능력 많아. 막 학벌도 엄청 좋아. 돈도 많아. 그렇지만 어때요? 의가 없으면, 그 심지가 굳거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러한 재주와 능력이 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거나 이 사회를 더 안 좋게 만드는데 많이 휘두르는 그런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화근이 되지 않도록 재주와 능력뿐 아니라 의리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실행을 할 때, 사람이 살 때, 일을 행할 때 3단계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판단. 빠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 3개의 단계를 항상 유념해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죠. 이제 겨울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봄에 또 학생들을 만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알리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금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좌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판단과 실행과 계속.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의지를 굳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 고능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김구 자네를 보니 내가 자네의 단점이 보인다. 뭐냐? 과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네는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 벼랑에 매달려 있다가 그 잡은 손을 탁 놓아버리는 것이 가히 장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그냥 오르기만 하려고 막 욕만 쓰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거를 탁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는 과단성이 없었어? 제가 그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단성 있고 끝까지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능선 선생님 앉아 계시는 이걸 보세요. 꼿꼿하게 그 선비의 느낌 드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 고능선 선생님하고 이 안태훈 진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 안태훈 진사가 고능선 선생님을 아주 깍듯이 대하고 이 스승님을 김구에게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안태훈 진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학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쌀을 다시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 또 나쁜 관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태훈 진사에게 와가지고 동학군한테서 회수한 그 쌀을 너 혼자 먹지 않느냐, 그거 우리에게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태훈 진사의 재산이 이제 막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거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관리들도 다 못 지켜줬는데 프랑스 천주교의 신부가 그걸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서양 세력이 좀 셌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안태훈 진사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태훈 진사가 원래 이 유학자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고능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태훈 진사가 천주학을 할 마음이 생긴 걸 보니 서양 오랑캐를 의뢰할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대의에 위반된 행동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끝까지 어디 서양 오랑캐들이 믿는 천주학을 세상에 한단 말이냐. 그것은 선비로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절교를, 안태훈 진사와 이 고능선 선생이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보면 서양 세력이 들어오고 이 원래의 그 우리의 유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처음에는 같이 그 지역의 유지였지만 이게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능선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국이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이렇게 일으키면서 일본의 힘이 이제 막강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서양에 붙으면 안 되고 청국과 같이 동응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님에게 중국을 한번 유람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고, 혹시 같이 동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국 시차를 권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행장을 메고 유람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 김형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유람을 이제 떠나시는데, 그 유람을 떠난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양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함흥, 이렇게 해가지고 갑산, 해산으로 가는데, 이 해산진에서 어떤 거를 보게 되느냐, 해산진에 갔더니 제천당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제천당은 뭐냐, 제사를 지내는데요. 어디에 지내느냐,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누가 지내냐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천당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통화현은 어디예요? 지금의 중국. 우리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여기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 통화현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파 박찬익 선생님 공부했을 때 나온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와요. 뭐냐면, 이 통화현에 갔더니 호통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통사가 뭐냐,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인데, 분명히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인데 중국말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거기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과 우리 조선에서 넘어간 사람들 사이에 그 통역을 해주면서 이득을 엄청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주로 붙느냐? 돈 많은 중국 사람들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호통사입니다. 그래서 이 호통사의 횡포도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남파 박찬익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희연 의병과 함께 고살리 전투에 참전하시게 돼요. 근데 이것도 패하게 됩니다. 사실 의병,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병이라고 해서 그 의로움은 정말 뛰어나지만 전술, 이분 병법 공부했잖아요. 병법 제로. 칼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붓하고 그냥 이것만 할 줄 아는데 그냥 분기 탱찬하신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 이 의병이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패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어디를 들르시게 되냐, 치아포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1896년 21세 때예요. 객주에 들른 거죠. 그래서 들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을미사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복궁에 일본의 낭인들이 침입해가지고 명성황후, 그쵸, 고종의 부인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아니 일본이 어쩜 궁궐까지 난입해가지고 세상에 왕비를 그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인단 말인가 하고 이제 부르르 떨고 있는데, 이 객주에서 밥을 먹다 보니 어떤 단발을 한 젊은이가 있는데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말을 쓰긴 쓰는데 말투가 이상하다 봤더니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긴 그 도포자락 안에 칼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 객주니까 원래 일본의 상인이라 그러면 일본 복식을 하고 일본 말을 쓰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왜 굳이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을 저렇게 하면서 칼을 숨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저놈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련돼 있는 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처단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 사람이 차고 있던 칼을 뺏어서 살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한 사건이 바로 치아포 의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이 놈을 죽이고 그냥 도망갔다라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 뭐냐면, 내가 그냥 한낱 일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국모 보수, 우리나라의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다 라고 해가지고 국모보수라고 쓰고, 나는 어디에서 주소를 다 써놔. 내가 누구다.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래, 어쩌려고 그러냐,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한 몸 희생하여 만인을 교훈할 수 있다면
죽어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의 의의를 알아주고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영광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 집안이 흥하든 망하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개월 후에 잡으러 와. 이제 해주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감옥으로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가는 여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잡혀갔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쉬려고 딱 누웠더니 거기가 효자 이창매의 묘 해가지고 묘비가 있는데 거기 기대서 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비석에 보니까 저 이창매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하고 이렇게 예를 묘에서 예를 행했다라고 해서 이창매의 무릎이 닿는 곳 이런 곳이 풀이 나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효자의 묘를 기대어 가지고 쉬다 보니 막 혼비백산에서 쫓아오신 어머님이 보니까 너무 자기가 죄송한 거야. 물론 이렇게 내 몸을 희생해서 해도 나는 영광이다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제 잡혀가는 과정에 배를 탔는데 어머니가 너 일본 사람을 죽였으니 이 시국판에 너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둘이 다 배에서 투신해서 자살하자라고 광락원 여사가 2번이나 김구 선생님의 손을 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락원 선생님이 얘가 뭔가 있나 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투신 자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러 아들을 따라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소 앞에 보니까 객주 박영문이라는 사람의 객주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가자마자 이거 뭐죠? 주리를 틀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모아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엿대어서 옆에서 이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뼈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계속 엎혀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1929년에도 네, 지금 여기 흉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 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거기 그 감옥 안이 얼마나 위생이 더럽겠어요. 그리고 너무 덥고 더러워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약도 쓰지 못하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허리띠를 풀어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필름 돌아가듯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노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는 아, 내가 고문을 받아 죽든 어떻게 병에 걸려 죽든 이제 앞으로는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치아포 의거에 대해서 죽인 사람이 스치다가 군인이 아니었다는 둥, 그냥 살해를 했다는 둥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을 하기 전에 그 법관 앞에서 김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치아포 의거에 대해서 치아포 의거를 행했던 김구 선생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는 이 치아포 의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07쪽부터 나와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엎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 서울 한양에 가서 그 대관들 있는 그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장티푸스도 걸려보고 고문도 받아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왜 이 치아포 의거를 했는지를 여기서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너 일본 사람 죽였지? 이렇게 이제 뭐 이름은 뭐고 이런 거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그날 그곳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외구 한 명을 죽인 적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막 욕을 해. 욕을 이 개 같은 외놈아 이렇게 합니다. 호위 만국 공법이니 국제 공법이니 어디에 국가 간에 통상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에 그 나라 임금을 시해하라는 조문이 있더냐. 이 개 같은 외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또
살면 몸으로 네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씨도 없이 다 죽여서 우리 국가의 치욕을 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또 누가 왔어, 살인자 한나 만나봐 이렇게 쓰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쩌렁쩌렁한 그 큰 체고에서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눈이 똥 물어져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거기 일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듣다가 이제 왜 저러나 하고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본인은 일개 시골의 천민이지만 신하된 백성의 의리로 국가가 수치를 당해서 푸른 하늘 밝은 해 백일청천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웠다.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소. 그러나 나는 아직 우리 동포가 외인들의 왕을 죽여서 복수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소. 우리 왕비는 죽었는데 어느 누구가 그 나라 왕족 죽였다는 소리 내 듣지 못했다. 지금 당신들은 몽백을 하고, 몽백이 뭐냐면 이 국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몽백을 하고 있는데 춘추대의에 나라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몽백을 아니한다는 구절도 읽지 못했느냐. 어찌 한갓 부귀영화와 국록,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국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느냐라고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포 의거를 한 이유를 정확하게 되셨잖아요. 국모 보수를 위한 것이다. 근데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니네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고만 있고 일본의 원수를 갚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김창수, 김구 선생님이 완전 핫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제물포가 개항한 지 9년 만이에요. 9년 만에 이 감리사를 설립한 이후에 처음 보는 희귀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이 경무관, 거기서 경찰이죠. 경찰이 광락원 여사가 이제 그 밥을 주러, 사식을 주러 오잖아요. 왔을 때 어찌 그렇게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이러면서 150냥을 주면서 아들 한약을 지어서 보내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다음부터는 면회자가 줄을 섰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김구 한번 보려고 그 지역에 좀 한단한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신문 때는 방청객들이 오늘 김구 뭐 한대 이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저 뒤에 마을 위에까지도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은 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요. 첫 번째, 내가 감옥에서 한 것은 독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책을 막 갖다 주셨대. 그래서 맨날 읽고 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책을 읽는 걸 보고 이 간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서적을 읽으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리는 유학자에게 배우고 문화와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는 것이 국가의 복리를 위해서 좋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신서적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고능선 선생한테만 배웠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고능선 선생에게는 의리를 배웠지만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랑캐라고 하셨었는데 오랑캐의 나라의 문화와 제도는 우리의 것보다 좋은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잡혀온 사람들 19은 다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들 왔대. 그 감옥에서 같은 죄수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냐? 그게 아니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앞에서 객주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사식을 보내주니 그 사식을 맨날 얻어먹는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김구 선생님 가르쳐 준다는, 그래 들어는 줄게 이러고 이제 온 사람들인 거예요. 황성신문에 기사가 났어. 뭐라고 났다? 김창수가 있는 인천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학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릴 정도로 김구 선생님이 이곳에서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전 누가 생각나냐면 요시다 쇼인이 생각이 났어. 요시다 쇼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개화돼야 된다 막 감옥에서 해가지고, 감옥이 학교였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었어. 누가? 백범 김구 선생이 있었어요. 어디서든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한 일은 대서. 뭐냐면 아까 그 실용학문을 공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장 같은 것도 쓰고 했다 그랬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소장을 써주면 다 이겨.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의 그 관리들도 자기 송사도 이 김구 선생님한테 와서 좀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도 해주고 밤마다 이 죄수들이 도망 탈옥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밤에 재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래시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고는 여기서 유명한 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야. 이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둔 거죠. 그래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은 어쩐지 나는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서 사형 집행하는 날까지도 대학을 읽었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죄수들이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우리 김창수 죽는다고 그렇게 울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형 집행하는 날 간수가 밤늦게 오더니 뭐라 그래요? 김창수 살았다고 고종임금님께서 전보를 쳐주셔가지고 국모보수라는 그 죄명을 보고는 일단 사형 집행을 연기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면회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예 그 옥문 앞에 의자를 대놓고 앉아서 줄 서서 면회를 받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은 연기를 됐지만 석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구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추록 후에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경득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세상에 다 팔아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막 구명운동을 하고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관리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하게 되죠. 구명운동 실패하고 전 재산도 날리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경득. 그리고 한규설 을사오적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을사늑약을 반대했던 분이 한규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한규설 이분에게도 가서 막 의논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쪽이 어디냐 하면은 강화도 쪽이잖아요. 강화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누구예요? 이건창 동생 이건방 형제 그 유명한 유학자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파워가 너무 셌기 때문에 다 실패는 했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 세월만 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탈옥을 하시게 돼요. 이 김구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이러한 일들이 더 부풀려져 가지고 아주 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수를 써서라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도 하고요. 탈옥을 그 모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남색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수와 간수가 서로 남자인데 둘이 사랑해.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이야기가 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수를 속이는데 이 간수 중에 한 명이 아편을 엄청 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편을 주고 이 사람이 밤에 보초를 서는 날 탈옥을 감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편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땅을 파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와서 혼자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때 자기도 계속 이렇게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빨리 도망갈까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까 갈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냥 혼자 도망간다면 이 죄인들의 또 죄인이 내가 될 것이니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탈옥을 4명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탈옥시킨 사람이 이제 또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탈옥을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탈옥수들을 찾느라고 다 호루라기 불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산속에 숨을 것이냐? 오히려 역발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산이라든지 저런 어두컴컴한 곳을 찾는데 그럼 나는 대로로 가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흥대로에 가서 누워서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순사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막 야 김구가 탈출했대, 탈출 잘했지, 막 이런 얘기하고서 지나가는 걸 다 듣고 나서 잠잠해졌을 때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기 삼남지방을 둘러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남지방이라 그래서 그 전라도, 경상도, 이 충청도 이쪽을 돌면서 느낀 바가 뭐냐?
전라도에 갔더니 나는 상놈으로 살았지만 이 삼남 지방의 상놈은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일을 꼬박 해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아니 그렇게 적게 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집에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얘가 2원 벌고 얘가 2원 벌어서 같이 그냥 먹고 살면 된다. 근근히 살 정도만 줘야지 재산을 조금이라도 비축할 수 있을 정도 주면 우리 양반의 위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반의 낙원은 삼남이요, 상놈의 낙원은 서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구 선생님은 서북 출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낙원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삼남 지방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착을 한 곳이 어디예요? 공주 마곡사에 가시게 되죠. 제가 마곡사 가서 영상 찍어 온 거 있거든요. 마곡사 보시고, 이 마곡사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걸 보니 눈물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마음에는 사실은 몰랐는데 영웅심과 공명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평등한 이런 세상을 원한다라고 동학부터 시작해서 막 하고 왔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그런 평등보다는 나 또한 월등한 양반이 되어서 원한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심이라는 거를 이때 마곡사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것은 뭐냐? 견월망지, 이거 있죠.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 그거 하듯이 그런 견월망지를 배우게 되었고, 참을 인자를 배우게 되었다. 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칼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탁 참는 거예요. 참는 게 그냥 화를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탁 참으면서 언젠가는 쓸 그 칼을 마음에 탁 품는 그 마음이 참을 인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록 후에 이렇게 이제 인천 감옥에서 나와서 쭉 해서 이렇게 돌면서 감옥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돈도 얻고 좀 잠도 자고 소식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